모델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실 북한 경제를 설명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한 가지 예를 들면 90년대 제가 중국의 학자들하고 교류를 하다 보면 그분들이 한 달에 받는 월급이 정말 턱없이 낮았습니다. 좀 이게 정확한 비교가 될지 모르겠지만 $100가 안 됐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사냐라고 했을 때 구체적인 자세한 얘기는 안 하지만 뭐 그렇게 저렇게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잘 살려면 이제 안사람이 다른 일을 해서 두 사람이 벌어서 생활을 유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북한도 마찬가지거든요. 북한의 개성공단 노동자들이 받는 월급을 다 합치면 한 $150 정도 되는데 그중에 북한의 당국에 납부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이러저런 현물로 지급되는 거 빼고 그러면 실제로 노동자가 이제 사용 가능한 형태로 가져가는 게 대체로 한 $50 정도로 보면 야 그거 가지고 어떻게 북에서 생활할까라고 생각하는데 북에서는 다 됩니다. 이게 돼요.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를 중국에 있는 학자들, 그러니까 중국이 사회주의 본격적으로 개혁 개방이 되기 이전에 북한의 경제를 경험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북한이 그렇게 생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는 거죠. 왜? 본인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요. 우리는 북한의 월급을 받아서 그 월급을 가지고 모든 것을 개인적으로 또는 가게가 해결을 해야 됩니다. 뭐 먹고 마시고 입고 주택 문제, 애들 교육 문제, 의료 문제. 근데 과거의 북한은 의식주, 의료, 교육, 그다음에 은퇴 후의 사회보장, 그리고 기본적으로 먹는 문제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가격이 낮게 책정되어 있었고 국가가 중앙에서 공급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월급으로 얼마를 받지만 그것은 북한 스스로가 얘기했듯이 생활비 개념이고 우리 개념의 월급 이외에 추가로 들어가는 그런 개념이 강했습니다. 요즘 북에서 우리 언론에서 북의 1인당 노동자 월급을 얼마라고 그렇게 쓰시는지 아십니까? 북한 노동자 월급 대체로 5,000원 정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돈 5,000원이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평양에서 제일 큰 호텔이라고 하는 고려호텔 앞에 가면 간단하게 요기를 할 수 있는 음식들을 파는데 거기서 파는 김밥 한 줄이 3,000원이에요. 그러면 1인당 북한 노동자 월급으로는 김밥 2줄이면 다 끝나는 겁니다. 도저히 생활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살고 있어요. 또 북한 경제가 유지가 되고 있고 그것은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움직이는 이 경제의 전반적인 시스템하고는 전혀 다른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거를 좀 이해를 해야 북한 경제가 위기다. 굉장히 붕괴 직전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거 갖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경제 지표 뭐 이런 것만 가지고 북한 경제를 얘기하다 보면 북한 경제는 항상 위기고 언제든지 붕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선입관을 좀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어렵긴 한데 어쨌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환경 중에 중요한 부분 그리고 왜 북한이 변화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봉착했는가 어떤 방식으로 변화하려고 하는가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경제 변화 환경과 관련해서는 크게 좀 나누어 가지고 그러니까 아래로부터의 변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북쪽 지역에 사는 노동자라든지 일반 사람들이 변화할 수밖에 없었던 요인 또 두 번째로는 위로부터 변화 그런 변화와 북한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일정의 조화를 이루면서
가는 방향. 이 두 가지 부분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그것을 지금 현재 어떻게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뒷부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김정은 시대 이전, 김정일 시대의 어떤 북한 경제가 이제 변화를 하기 시작하는데, 역시 가장 큰 변화의 요인은 사회주의권의 붕괴입니다. 사회주의권. 아시겠지만 80년대 중반을 넘으면서 사회주의권의 개혁개방 논의가 이루어지다가 독일 통일되고 소련 해체되고 중국은 하부 단위 거의 완전히 자본주의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 시장경제를 수용을 해서 체제 전환이 왔습니다. 이게 북한도 80년대 초반부터 합병법을 만들고 대외적인 개방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좀 시도를 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소련이나 중국의 어떤 사회주권의 붕괴나 체제 전환이 북한의 문제가 됐냐면, 과거에는 북한이 소련이나 중국하고 사이가 좋든 나쁘든 원자재를 들여오고 수출 수입을 하는 데 있어 굉장히 저렴한 우대 가격으로 사실은 거래를 해왔어요. 우리 옛날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미국이 많은 부분의 캐파를 열어주면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처럼 북한은 스스로 주체와 자력갱생을 얘기했지만 사실은 사회주의권의 태포적인 지원을 했는데, 이게 사회주의권이 붕괴하면서 제일 먼저 바뀐 게 뭐냐면 이제 달러를 요구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무역에서. 근데 당시까지만 해도 북한은 사회주의권과 소련의 루블화로 결제를 하고 했기 때문에 달러가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장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원자재를 사올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리고 북한에 있는, 저는 이제 대체로 북쪽에 한 30번 갔다 왔습니다만은, 북쪽의 공장에 가보면 대체로 러시아제, 중국제 기계들과 많습니다. 그것을 수리하고 좀 고쳐서 쓰고 하는 것들은 자력갱생이 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부품이 조달이 안 되면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북한 경제가 새로운 어떤 사회주권의 붕괴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회주의 시장이 없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적응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요인이었고, 그게 90년대 초반에 그런 움직임을 이렇게 좀 보이다가 결국 김일성 주석 사망하고 95년도에 북한에 100년 만에 찾아왔다 그러는 대홍수가 나죠. 대홍수가 나면, 작년에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지만 북쪽에 태풍이 와서 홍수가 나면 복구하고 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95년도의 홍수는 좀 유별나서 북한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냐면, 북한 경제는 전력 생산의 기본이 사실 석탄입니다. 우리는 석유를 하고 있지만. 근데 95년도에 대홍수 때 북한의 거의 대부분의 탄광이 물에 잠겼습니다. 탄광이 물에 잠긴다라고 하는 것은 석탄 채굴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석탄 채굴이 안 되니까 화력발전소를 돌리지 못하고, 화력발전소를 돌리지 못하니까 전력 생산이 거의 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전력 생산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비료 공장이 안 들어가고 비료 생산이 전혀 안 되는 상태가 되고, 비료를 못 주게 되니까 식량 생산이 거의 반으로 급감하게 됩니다. 북한이 80년대 최대치로 곡물 생산을 했을 때가 800만 톤을 넘었습니다. 북한이 최소 생산에서 한 500만 톤 정도만 넘으면 북쪽이 어느 정도 운영이 됩니다. 그만큼 초과 생산을 했던 것이죠. 근데 이것이 250만 톤 이하로 내려가게 됩니다. 당연히 북한 경제에 굶주림이 발생하고, 시간이 흐를수록 기초적인 어떤 식량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등장합니다. 아까 그리고 말씀드린 물에 잠긴 석탄 광산이 일부는 2, 3년 안에 복구도 됐지만, 긴 것들은 거의 10년에 걸쳐서 복구가 됩니다. 그만큼 약 길면 10년 동안을 전기가 없는 세상을 살았던 거예요. 2003년도 2월 달에 제가 평양에서 개성까지 고속도로로 2시간을 밤에 달렸는데요. 전기를 하나도 못 받습니다. 개성에서 평양으로 밤에 들어오는데
황해도 일대를 다 통과해서 들어오는데 평양에 있는 달이 올 때까지 불빛이 하나도 없어요. 전기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녁 먹을 때 대도시 중에 잠깐 전기가 들어오고 그 이후에는 또 전기가 없고 최소한의 꼭 돌아가야 될 공장 시설들에만 전기가 공급하고 일반 가정들에 거의 전기가 공급이 안 됐던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경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문제가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속된 말로 얘기를 하면 북한의 지도부들이 우리 더 이상 지금 현재는 어렵다. 독자 생존해라. 라고 하는 거로 가게 되고 그러니까 북쪽 사람들이 이제 스스로 과거에는 중앙정부의 공급에 의존했다면 이제 스스로 살아야 되는 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11장으로 농민시장이 있었는데 거기에 물건을 갖다 팔기 시작하는 거죠. 집에 있는 장롱도 갖다 팔고 뭐 이러저런 전자제품도 갖다 팔면서 생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어떻게 됩니까? 과거에는 농산물만 내와가지고 바꿔먹는 그런 시스템이었다면 이제 농민시장이 거의 종합시장이 돼서 없는 게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북한 사회주의 내부에서 오면 전혀 이질적인 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제가 한 번은 황해도를 이렇게 횡단을 한 경험이 있는데 온갖 사회주의 기준으로 보면 과거 사회주의 북한으로 경제로 보면 말이 안 되는 불법 행위들을 다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떤 집에는 아예 간판을 자기 집에다가 이렇게 떠붙여 놨습니다. 전동기를 비롯한 모든 전기 제품 판매하는 불가능한 거죠. 생산수단에 해당되는 것은 국에서 유통이 되면 안 되는데 이걸 개인들이 유통을 하고 있어요. 일반 마을에 다 중국에서 수려온 담배, 무슨 빵, 과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할머니들, 아주머니 나와서 이렇게 파는 이런 것들은 일반화된 거고 그 이상의 행위들이 있는 거죠. 제 농담 삼아서 북쪽에 안내한테 얘기를 해봤어요. 아니 저거 다 불법 아니냐? 왜 저거 단속 안 하냐? 라고 했더니 그 대답이 뭐냐면 다 지금 어려울 때 일단 먹고는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다 먹고 살겠다는데 이걸 어떻게 단속하느냐라고 하는 게 사실은 대답이거든요. 이걸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우리가 기본적인 시스템이 붕괴됐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사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대답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당국이 그런 부분들을 일정하게 용인을 하게 되니까 시장이 커지게 되고 거기서 거래되는 물품의 양이나 유통되는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중국에서 어마어마한 분량의 밀수, 국가가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유통, 우리가 비공식부, 내각에서 파악하지 못하는 거죠. 이런 부분을 해서 내부적으로 시장 경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장마당 경제라고 하는 것이 북쪽 사회에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당연히 북쪽의 지도부에서는 이 현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북한이 3년간의 고난의 행군을 마치면서 이제 사회주의 경제 관리 개선 조치라고 하는 형태로 해서 이제 서서히 이제 시장 경제적인 요소를 수용하는 것을 하는 정책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거를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사회주의권의 붕괴라고 볼 수 있고 이게 궁극적으로는 북한 경제 시스템을 바꿀 수밖에 없는 북한이 95년, 96년, 97년을 고난의 행군 시기라고 해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 그러니까 그러니까 추가 사망자가 대체로 한 수십만 명이 더 발생하는 그런 어려운 조건 속에서 겪었지만 그 이전에 사회주의권 시장이 없어지면서 바뀔 수밖에 없었다. 그것에 대해서 어쨌든 김정은 시대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현군 정치를 내서는 국방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기본적으로 지금 주민들한테 필요한 농업과 경공업을 동시에 발전시킨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이 중에서 이제 농업과 경공업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사회주의 개혁 시스템을 완화하는 조치를 하게 됩니다. 이걸 보통 2012년을 썼는데 2002년입니다. 2002년도에
이른바 7.1 조치라고 하는 것으로 됩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중앙이 거의 한 80%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계획경제로 움직였던 것을 지방자치, 그다음에 기업 부분의 권한을 대폭 이양을 하는 겁니다. 왜? 본인들이 주질 못하잖아요. 본인들이 주질 못하니까 권한과 책임을 일정하게 양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로는 계획과 시장의 조합, 시장 경제적 요소를 받아들여서 결국은 과거의 농민시장을 사실상 종합시장이기 때문에 종합시장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게 2003년도에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죠. 우리는 이제 종합시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북에서는 구역시장이라고 합니다. 구역시장이라고 하는 게 북한의 공식 명칭입니다. 우리로 치면 구시장이죠. 각 구마다, 도시의 구마다. 그리고 농촌에 가면 구마다 2개씩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한 자연 발생적으로 한 150개에서 200개 정도가 생겼다면 북이 이런 조치를 취하면서는 어떻게 하냐면 공식적으로 그게 내부 지침이 나옵니다. 뭐냐면 각 구와 시, 군 단위에 2개씩 만들어라. 북의 시와 군을 대충 합치면 220개 정도 됩니다. 220개. 그러면 2개 곱하를 하면 440개죠. 지금 우리가 파악하는 북한의 구역 시장이 대체로 450개 내외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북한의 시장이라고 하는 것을, 종합시장이라고 하는 것을 자연 발생적으로 확 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려울 때 그게 생겨났는데 그것이 북한의 기본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경제 활동을 위해서 늘어날 수 있도록 시설을 한 거죠. 실제로 그래서 평양에 보면 시장이 없던 중구역 시장도 새로 만들고, 통일거리 시장은 과거에 우리 전통시장 같은 그런 형태였는데 폐쇄형으로 건물 3동을 새로 지어가지고 현대적 지어서 그 안에 임대료를 받고 또 판매 금액의 일정 부분을 우리로 치면 구정부가 구지자체가 수익을 가져가는 그런 형태로 해서 시장을 인정했지만 과거에는 파악하지 못했던 그 시장에서 움직이는 경제적인 활동이나 유통을 우리로 치면 어떻게 정부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이제 개편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협동농장에서 수익한 것을 일정 부분 시장에 내다 팔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수매 가격이 너무 턱없이 낮다는 거죠. 시장에 배추 한 포기를 팔면 예를 들어서 1,000원에 시장에 가면 배추 한 포기를 파는데 이걸 수매를 하게 되면 20% 정도 가격이 수매를 한다는 거죠. 당연히 그 협동농장을 운영하는 협동관리위원장의 입장에서는 이 농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몰래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00톤을 생산했으면은 한 30% 축소 신고를 하고 나머지 30%를 몰래 시장에 내다 팔아야만이 협동농장을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불법적인 거의 반합법적인 불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을 정부가 인정해 준 겁니다. 자, 생산물 중에서 30%는 자율적인 초벌법 주겠다. 그런데 이게 기본적으로 이런 방향만 나왔지 현실에서는 잘 돌아가지 않았어요. 왜? 기본적인 파이가 작았다는 거죠. 생산물 자체가. 이때 김정은 씨의 때. 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북한 지도부 내에 시장은 저건 자본주의적인 요소라고 강고하게 비판하는 세력이 있었어요. 이 세력을 중심으로 해서 2009년도에 좀 전에 평성 얘기 들으셨죠? 이 평안남도 도서지인 이 평성이 대체로 보면 북한의 전 시장의 상당 부분의 그 물품들이 나가는 큰 도매 시장이 있었습니다. 평성 시장에. 이거를 하루아침에 경찰을 투입해서 폐쇄를 시켜버렸어요. 제일 큰 도매 시장을 폐쇄시키면 다른 시장들이 타격을 받아서 좀 축소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보통 풍선 효과라고 그러죠. 그거 비슷한 시장이 평성이 3개가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물리적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단계에 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세력들이 마지막으로 한 게 뭐냐면 2009년도에 화폐 개혁을 한 겁니다. 새로운 화폐를 발행해서 그것을 이때 100의
교환을 해서 주민들이 갖고 있었던 일반 시장활동이나 뭐 밀수나 부정부패로 축적해 놓은 것들을 국가가 가져오려고 했던 건데 잘 안 됐죠. 왜? 화폐개혁이 나기 전에 이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던 돈들을 다 외화로 바꿔서 숨겨놓은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조치들이 이제 그것을 대체하는 새로운 이게 나오게 됩니다. 이런 방향의 계획과 시장의 조화라고 하는 부분들은 제가 이렇게 쭉 말씀드렸습니다. 2006년도에 제가 평양에 갔더니 김일성 종합대학을 갔는데 김일성 종합대학 창립 50주년 토론회를 하는데 그 주제가 뭐냐면 계획과 시장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경제학부에서 토론회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그 당시에는 이 사람들이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고 내부적으로도 많은 논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논쟁을 크게 보면 네 가지로 이 시기에 김정은 시대의 어떤 논쟁을 보면 첫째는 시장과 시장 경제가 같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북이 시장 경제적 요소, 종합시장을 인정하니까 이제 우리도 중국식 개혁 개방의 길로 가는구나 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남북 경협 추진위에 나왔던 북쪽의 차관 병역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시장 사회주의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시장 사회주의라는. 그래서 우리 기자들이 시장 사회주의라고 하는 건 결국 개혁 개방으로 해서 이제 자본주의적인 방향으로 가는 걸 얘기하느냐? 라고 했더니 오버를 했습니다. 그 차관 결국 가서 잘렸어요. 말 실수를 한 거죠. 그리고 이러한 생각은 그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숙청되는 장성택을 따르는 많은 일부 사람들이 가졌던 생각인 것 같아요. 자, 이제 조선은 중국과 협력을 해서 중국식 개혁 개방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강하게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화폐 개혁을 하고 평성시장을 통제하고자 했던 이런 사람들의 생각이죠. 시장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이거는 사회적 관계입니다. 지금은 어려워서 우리가 이걸 승인했지만 언젠가는 이거는 다 폐쇄를 하고 과거 방식으로 중앙집권적인 계획경제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우리로 치면 뭐 대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보수층에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북쪽의 60대 이상에 아직도 굉장히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세 번째로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수준에서 이제 시장을 폐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할 수 없는 거죠. 모든 건 이제 시장에서 다 해결이 가능하고 이 시장의 균형을 더 확대시키는 속에서 발전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 네 번째가 이제 김정은 시대 지금의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뭐냐면 계획 경제의 기능들은 기본적으로 강화하면서 이제 일정하게 책임과 권한들을 자율적으로 하부에 실질적으로 이양을 하는 일정한 어떤 타협점을 만드는 거겠죠. 이거를 이제 북쪽에서 제가 기본적으로 얘기할 때는 북한이 얘기하는 경제 개발과 내부 개혁과 개발의 길을 선택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지금 북한의 40대, 50대 경제 브레인들이 생각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중국이 얘기하는 것처럼 사회주의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어느 지점까지 사회주의 요소, 시장 경제 요소를 결합을 시켜서 새로운 경제 시스템, 경제 모델을 만드는가라고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다. 최근에 북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과거에 만들었던 기업법, 인민경제계획법 뭐 이런 것들을 다 굉장히 빠른 시기로 여러 차례 법을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을 개정해가는 과정이 바로 이 네 번째 생각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북한의 경제 시스템을 법률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지금 북한 내각 총리 산하의 TF팀으로 있어서 그 법률을 현실에 맞게끔 고쳐나가는 작업들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자, 김정은 시대 때 이러한 논쟁들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김정일 위원장이 후계자를 지명을 하고 2008년도에 쓰러진 게 결정적인 계기가 됐죠. 하게 되고 후계자를 지명하게 되니까 후계자 중심의 새로운 TFT 무료침묵을 정권이 바뀔 때 인수위원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인수위원회가 만들어집니다. 그게 2009년도부터 시작해서 2019년도부터 시작해서 2010년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새로운 북한의 비전을 만드는 작업을 하게 되고 거기에 이제 경제 분야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되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초창기에 만들어진 게 대체로 보면 그 앞선 시기 김정일 시대에 했던 성군 경제 부분을 일정하게 계승을 하면서 시대에 맞게끔 대개방도 하고 해외 투자도 유치를 하고 그 다음에 각 협동농장이나 공장의 자율적인 부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이런 거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 등장해서 시장이 문을 여는 시간을 더 늘려주고 또 시장에서 장사할 수 있는 사람의 나이를 10년 더 낮춰주고 예를 들면 과거에는 50세 이상의 여성들만 시장에 나가서 장사를 할 수 있었다면 그걸 40세로 낮춰주면서 10년을 낮추게 되면 그만큼 시장에서 활동하는 경제 인구가 훨씬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불만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뭐랄까요 풀어주는 그런 형태로 초기에는 갔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식량 공급 부분에서 북한의 정부가 새로운 방식으로 변화를 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중앙정부,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중앙정부가 전 주민의 식량을 우리 의료보험카드처럼 식량 배급카드가 있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보급하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공짜는 아니고 아주 싼 가격에 국가가 1kg당 쌀 같은 경우에 80전에 수매를 해서 80전에 수매를 해서 8전에 공급을 해주는 그런 형태 이중국가제를 했는데 이제는 그런 건 할 수 없다라고 해서 쌀 가격을 현실화해서 수매를 예를 들면 50원에 해서 55원에 파는 형태로 이렇게 가게 되고 그래서 국가가 꼭 식량을 공급해 주는 대상이 있죠. 누가 있겠습니까? 군인. 군인들은 경제활동 못하니까 식량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공무원. 그 다음에 국가가 꼭 필요한 전략적으로 꼭 필요한 어떤 그 기업, 단위 시설 이런 데에는 국가가 이제 배급합니다. 약 600만 명에 대해서. 이건 전통적으로 지금도 계속 그 배급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가 800만 명은 원래 협동농장 농민들은 가을에 수확을 하면 그 중에서 자기네들이 먹을 거 30%를 놔두고 국가에 30% 40% 수매를 하고 30%는 다른 방식으로 처분을 해서 그 현금수를 만드는 이런 과정이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농민들은 배급의 대상이 아니지 분배의 대상입니다. 변화는 1,000만 명 노동자들 이건 과거에 국가가 기본적으로 책임을 졌는데 이 부분을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기업이 알아서 하도록 했습니다. 기업이 알아서.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우리를 치면 한쪽식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돈을 잘 버는 대기업이나 잘 나가는 기업들은 안정적으로 협동농장이나 이런 걸 계약을 해서 쌀이나 옥수수를 확보해가지고 월급을 줄 때 이 쌀 배급, 식량 배급도 같이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잘 돌아가지 않는 공장들은 그걸 잘 못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앙과 지방, 도시와 농촌에 있는 공장들, 노동자 사이에 소득 격차가 굉장히 발생합니다. 근데 지금 북한에서는 이건 불가피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건 어디서 나타나냐면 과거 김일성 시대 때 북한은 월급을 줄 때, 생활비를 줄 때 최저 생활비와 최고 생활비가 2배를 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거를 2002년도 7.1주택 때 5배로 확대했습니다. 최저임금을 1,200원, 최고임금을 6,000원으로, 1,200원 대 6,000원, 그 범위 내에서 측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거는 기본 월급을 얘기합니다. 거기에 플러스 성과급이 붙게 돼서 그 성과급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김정은 시대 들어와서는 이 한계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돈 잘 버는 기업들은 알아서 더 많이 성과급을 많이 주고 또 시설도 새로 현대화를 하는 작업들을 알아서 독자적으로 하는 그런 형태로 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평양에 가보면 고려호텔 같은 데 가보면 굳이 유리를 안 갈아도 되는데 유리를 새 거로 갈아버립니다. 자기네들은 그런 여유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식량공급 체계의 아주 기본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김정은 시대 들어와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TF팀 인수위원회에서 핵심은 두 가지 키워드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세계적인 추세를 수용한다. 세계적인 추세를 수용한다. 두 번째로는 실리 사회주의로 간다. 실리, 수익이 나지 않는 것은 사회주의가 아니다. 어떻게 보면 수익이 나지 않는 건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모토 같은데 이때 북에서 그래요. 실리가 나지 않는 것은 사회주의가 아니다. 여기서 가장 큰 변화가 뭔지 아십니까? 과거에는 중앙계 공장에 볼트 너트 생산을 A라는 공장에서 볼트 10만 개, 너트 10만 개를 생산하라고 하면 그 개수가 생산이 되면 계획을 완수한 것이고 그에 따라서 계획을 완수한 것으로 해서 정상적인 월급이 나가고 그걸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초과 인센티브가 부여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건설을 하다 보면 볼트하고 너트가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겁니다. 불량률이 30%가 넘어요. 그래서 실리사회주의라는 게 뭐냐, 실리를 추구한다는 게 뭐냐면 이제는 그것을 실제 현장에 팔아서 물론 돈이 오고 가는 게 아니라 전표로 오고 가긴 하지만 실제로 팔아서 불량률 그거 다 빼고 실제 번 돈, 그 돈 번 수입으로 계획 달성 여부를 따지자고 하는 겁니다. 이게 실리사회주의 북의 이해는 신뢰이고 그리고 돈을 번 만큼 그 번만큼 분배도 그만큼 확대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국가가 벌면 그걸 평균적으로 나누는 걸 기본 방향으로 했는데 이제는 돈을 많이 번 사람한테는 많이 분배하고 돈을 많이 번 협동농장, 농사를 잘하는 협동농장이나 많이 번 기업에는 그만큼 돈을 더 많이 가도록 인센티브를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형식으로 가는 거죠. 실리를 내면 그만큼의 실리가 그 개인과 공장과 협동농장에 가도록 하는 방향으로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계적인 추세는 뭐냐? 지금 세계가 돌아가는 것을 첨단 기술이나 이런 걸 받아들이고 또 자본주의권과 교류를 하고 하려면 결국은 사상 통제나 이런 부분들을 완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도 예전에 이념적인 부분이 좀 우리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어떤 얘기를 했더니 그거 뭐 사회주의 발언 아니요? 라는 얘기 하는 거죠. 그 이념 공세를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북에서 이거는 지금 전 세계적인 현상인데 뭐 예를 들면 시장에서 뭐 이런 부분도 파는 것들을 허용하자라고 얘기를 하면 이 보수층들이 그거 너 자본주의 정책 아니냐라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게 단순히 정책에 대한 비판인 게 아니라 너 사고가 좀 이상한데? 라고 하는 비판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바꾸자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냐. 모든 정책이나 어떤 발언이나 이런 의견들이 과거에 딱 나왔을 때는 그거 사회주의냐 자본주의냐라고 나누어서 이분법적으로 판단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이게 세계적인 추세에 맞냐 안 맞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기준점을 바꾸자고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가장 단순한 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90년대 김정일 위원장은 뭐라고 했냐면 코카콜라를 예를 들어서 코카콜라는 미 제국주의의 천병, 그 제3세계나 이 사회주의에 침투하기 위한 천병 어떤 이런 음료다. 이렇게 해서
우리 젊은이들한테는 코카콜라를 마시게 할 게 아니라 전통적인 우리 전통 음료를 마시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근데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피자라든지 코카콜라라든지 뭐 유명한 뭐 비틀즈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 세계 인민이 향유하는 고유한 문화다. 그거를 왜 우리가 못 누리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세계적인 추세를 수용한다는 의미에서 되게 용인될 수 있는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양의 카페에 가면 아바 노래가 나오고 공부 그대로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틀이 있지만 어쨌든 처음 출발할 때 기본 키워드는 세계적인 추세와 실리 이 두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실리와 세계적인 추세를 보여주는 구호가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을 세계를 보라고 하는 구호입니다. 요 이전에는 북한의 구호가 뭐였는지 아시겠어요?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면서 가자. 지금 조금 못 먹고 하지만 어떻게 참아서 다음 후대를 위해서 어쨌든 더 경제하는데 자기가 희생을 하자. 이런 구호였죠. 근데 그거 보여주는 게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내일을 위한 오늘에 살자. 그게 기본 구호였어요. 근데 이게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2009년도부터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을 세계를 보라고 하는 것이 김정일 위원장의 유언으로서 자기 다음 세대가 내세우고 가야 될 기본 방향이다라고 남긴 거죠. 그 전임이.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게 이 앞에 지도자가 남긴 유언이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다라는 거죠. 본인이 새로운 어떤 정책을 내세웠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여러 논쟁들을 줄이면서 저거를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이거 뭐 우리 것이 좋은 곳이에요. 이거 아닙니까? 근데 그 찌가 중요한 거죠. 눈은 세계를 보라. 지금 우물안 개구리듯이 자기 안에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은 국제 인터넷에 연결을 좀 할 수 있는 폭을 넓혀주고 해외에 유학 가는 것을 유학 간 사람이 남쪽으로 도망가고 탈북할 걸 염려해서 안 보내 이게 아니라 그런 게 있다 할지라도 더 폭넓게 해외 유학생을 늘려가고 해외 접촉을 해야 되고 또 외화벌이를 위해서라도 해외에 파견된 노동자들을 확대해가고 이런 방향으로 이제 기준점이 이거에 기초해서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제가 사진을 보여주는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대리석으로 이게 어디냐면요. 북이 제일 좋은 김일성 종합대학 정문 바로 길 건너편입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 지금 서울대 앞에 이게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앞으로 북한을 움직여 나갈 최고 엘리트들이 아침에 가면서 한번 보고 나오면서 한번 보면서 눈을 세계를 보라고 하는 그 은연중에 메시지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성장하는 새로운 세대들이 지금에 있는 노세대들하고의 적정한 타협, 지금 현재는 타협을 하면서 가는 거고 좀 시기가 더 흐르면 이런 부분이 대세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북한을 보는 데 있어서는 사실 세대교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무시 못할 요소예요. 우리는 지금 뭐 몇 년만 지나면 지금 새로운 세대들하고 뭐 문화가 차이가 나고 뭐 말이 안 통하고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북한의 세대 교체, 이 세대사의 가장 큰 차이는요, 컴퓨터를 얼마나 배웠느냐, 또는 능숙하게 다루냐의 차이입니다. 문화적. 그 차이는 엄청난 거예요. 이건 뭐 제가 더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해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북한의 30대들은 북한에서 거의 처음으로 어쨌든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컴퓨터 교육을 받았죠. 과거에도 컴퓨터 교육을 책으로는 다 배웠습니다. 자판 없이 종이로 그린 자판으로 컴퓨터를 배우고 프로그램을 배웠어요. 컴퓨터실이 일부 있었지만 1년 내내 잠겨 있었습니다. 왜? 전기도 잘 안 들어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의 북한의 30, 40대들은 그거를 늦어도 대학 시절
때부터는 컴퓨터를 능숙하게 다루고 그 문화 속에서 성장을 했다고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로 치면 취직을 하기 이전에 컴퓨터 자격증을 갖고 들어가는 첫 세대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세대들은 이제 이렇게 저희가 이제 비대면으로 교육하는 것처럼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회의를 하고 소통하고 문자 보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한 세대다. 그래서 지금 북의 10대 후반, 20대들은 기본적으로 노동신문도 스마트폰으로 보고 하는 세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신문 발행 부수가 반으로 줄었어요. 왜? 오프라인 이걸 다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 평양의 젊은 세대들은 아침에 보면 다 스마트폰으로 다 해결합니다. 오늘 노동신문 일면 뭐가 나왔지? 보고 그거로 뭐 하고 또 PDF로 중요한 것도 다 공유하고 하는 시스템이 안에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세대 교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주목해야 된다. 다만 북한이 요즘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젊은 청년 세대의 어떤 사상 무장, 그 다음에 실력을 얘기합니다. 실력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들이 처음에 교육받던 시대가 고난의 행군 시절이고 2000년대 고난의 행군이 끝났다 할지라도 2000년대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챙겨 공부하지 않았던 세대.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 위원장 세대가 세대 교체를 지금 해야 돼요. 이 좀 나이 든 세대들의 이 고정관념에서 하기 위해서. 근데 해봤더니 실력이 안 되는 겁니다. 2018년도에 제가 북측 학자들이 참가한 국제학술회에 가서 토론을 해봤는데 너무 실력이 떨어집니다. 그 이전 시대에 비해서. 그래서 요즘 계속 학습해라, 뭐, 전 이민 무장 안 해야 된다, 과학기술 한다, 안 되면 온라인으로 해도 다 새로 재교육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이유가 그런 고민이 밑에 깔려 있는 겁니다. 이건 제가 다. 그래서 북한의 휴대폰이 지금 얼만큼 보급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전체 인구가 한 2,500만 정도 되는데, 대체로 한 600만 대 이상은 지금 현재 보급이 됐고, 도시적인 대해서는 대체로 휴대폰을 가지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세대들이 아까 처음에 저쪽에서 보여준 뭐 스마트홈이라든지 새로운 어떤 컴퓨터 어떤 그런 거를 활용해서 물줄을 어떤 외부 프로젝트를 수주를 해서 하고 막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농담 삼아 더 하나 말씀드리자면 인원이 작으니까 계속 저기 금강산에 가가지고 북측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남쪽 사람들이 금강산에 와서 수익이 많이 생기냐 그러면 별로 안 생긴다고 그래요. 그걸 보장하기 위해서 평양이나 주변에 있는 북쪽 얘기로 하면 핵심인들 이런 사람들이 거기 와가지고 남쪽에 온 막 막말하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이런 사람들 다 받아주고 안내하다 보면 피곤하다는 거죠. 그런데 1년 금강산 관광에서 북에서 순수하게 벌어들이는 그 전체 금액을 10명의 IT 전문 기업들이 중국에서 프로젝트를 수주해서 이 납품을 하면 3개월이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저기 뉴 허리우드에서 옛날 2D로 만들어진 영화를 3D로 바꿔서 재상영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어디서 하시는지 아세요? 대부분 북의 노동자가 합니다. 미국에서는 그 단가가 안 맞아서 못해요. 그럼 그걸 어디로 주냐? 중국에 줍니다. 그럼 중국이 3분의 1 가격을 북에 줘요. 그럼 중국은 그냥 중개만 해주고 수익을 챙기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냥 앉아가지고 그 일일이 수작업 해가지고 그걸 3D로 만드는 작업은 북쪽 노동자가 합니다. 근데 그 수익이 북한 경제 규모에서는 굉장히 엄청나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신경 쓸 거 없어. 그냥 이 중학교 때부터 컴퓨터 수제반에서 컸던 20대 중반 후반 애들이 딱 앉아가지고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3학년, 초등학교, 소학교 3학년, 5학년 수준에서 교과서 없는 학급을 운영하면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이제 종이가 이제 생산이 안 되니까 이게 아마 교육의 질을 낮추지 않는다고 이제 평가를 내리면 대체 이런 방향으로 북은 갈 수도 있다. 우리는 굉장히 저걸 거치는데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있지만 북은 저걸 5년 동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중앙에 다 모여가지고 이제 감독을박 토론해서 이렇게 가자라고 하면 아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저런 방식으로 이행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부수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애가 성적이 10등 막 이렇게 막 성적 떨어집니다. 그럼 가정 방문을 해보면 대부분 밤에 게임을 하고 있어요. 또 밤새 채팅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부작용은 우리도 다 겪어봐서 알겠지만 북쪽에 이 컴퓨터를 접근하기 쉽고 과거에는 1인 개인 PC라고 하는 게 거의 없었지만 지금은 거의 가정에 개인 PC가 자연스럽게 사서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겪었던 것들을 북쪽도 지금 겪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웹상 북의 지금 노트북이나 태블릿 PC나 이런 데 보면 거기에 깔려있는 스마트폰에 깔려있는 웹이나 어플 이런 것 프로그램들은 우리보다 종류 훨씬 많이 깔려 있습니다. 게임부터 시작을 해서 나의 길동무 저런 거는 이제 PDF 책 이북 보는 거죠. 우리 네이버 길찾기와 같은 그런 것도 웹부터 나와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지나가겠습니다. 그건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지금 4차 혁명 시기에 맞게끔 아니면 과학기술 시대에 맞게끔 단순히 과거의 사회주의 시스템을 일정하게 복원한다라고 하는 차원을 떠나서 지금 시대에 맞는 시스템으로 가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세계적인 추세에 맞다. 이거를 북에서는 새세기 산업혁명이라는 말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도 이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4차 혁명 시대를 준비하면서 그에 맞게끔 뭐 IT, 뭐 BT, 뭐 여러 가지 첨단 부분에 투자를 하고 그런 부분을 개발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북에서는 새세기 산업혁명이라는 것으로 하고 새로운 과학기술, 지식경제 시대에 맞게끔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방향성을 설정한 거죠. 근데 이게 실제 공장에 가면 잘 안 됩니다. 북쪽에 공장 많이 다녀봤는데요. 일단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시설을 다 바꾸려면. 근데 과거에는 그것을 그 공장에서 기한을 해서 국가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그걸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기본적으로 다 벌어서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수익을 내서 다른 부사업을 해서든지 뭘 해서든지 수익을 내서 알아서 자력갱생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편차가 많이 발생하고 속도가 더디게 되는 거죠. 중앙도 알아요. 이거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되냐. 해외 투자도 받아야 되고 중가의 문을 열어야 되는 거고 남쪽하고도 협력해야 되고 이걸 압니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경제와 평화 경제의 두 축이 있다고 하면 그 두 축이 같이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북측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딜레마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경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개인과 기업과 협동농장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 이거를 김정은이 2014년도에 사회주의 기업 책임관리자라고 하는 것으로 정식화를 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이름. 네. 우리를 치면 단순 비교는 아니지만 CEO 체제인 거예요. 기업은 CEO체를 도입을 해서 잘하는 기업들은 그만큼 뭐 승리도 시키고 더 분배도 해주고 3년간 잘 못하면 이제 아웃시키고 사장 바꾸는 거죠. 이런 시스템을 하고 2002년도에 쓴 김정일의 문건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은 물자가 부족해서 어렵지만 궁극적으로는 완전 월급제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개인과 기업과 협동농장의 자율권을 주는 것은 결국 완전 월급제로 가는 이런 방향 맞는 거예요, 사실. 중국이 지금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북한도 아주 전략적인 뭐 군수공장이니 아니면 민간 우리를 치면
민간으로 넘겨서는 안 되는 그런 공공기업들 뭐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장기적으로는 완전 월급제 이런 이게 이제 시장 경제적인 요소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방향을 가겠다라고 하는 기본 방침은 서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를 연구해야 됩니다. 북의 지금의 경제 개혁을 이해하려면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평성시장을 막 이렇게 바로 폐쇄해버리고 시장을 축소한 이런 것들이 결국 공공력을 행사한 형태로는 시장 영역을 더 이상 축소시키기 어렵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대안이 뭐냐? 이건 제가 농담삼아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즘 우리도 기업에 가면 기업형 슈퍼마켓들 많지 않습니까? 대형마트도 있고. 그래서 한 달에 2번 쉬라는 거죠. 왜 쉽니까? 전통시장 위축, 거의 다 죽는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북한이 이거를 학습을 했는지, 그래, 시장 영역을 줄이려고 다른 나라들이 뭘 하는가 봤더니, 기업형 막 슈퍼마켓 만들고 대형마트, 할인점, 편의점, 이런 거를 각 구역공을 만드니까 자연스럽게 전통시장이 축소가 된다. 바로 그거다. 해서 북이 2009년도부터 대형마트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할인마트, 그 다음에 슈퍼마켓. 이런 편의점도 만들고. 평양에서 이제 시범적으로 시작을 하지만. 그랬더니 역시나 사람들이 전통시장보다 돈 있는 사람들은 거길 가게 되는 거예요. 왜? 일단 상표가 다 붙어 있습니다. 전통시장에 가면 이게 중국제인지 한국제인지 뭐 미국제인지 말은 이게 다 이게 바로 남조선에서 온 좋은 물건이라고 하는데 확인할 길은 없다는 거죠. 특히나 2008년도에 평양에서 난리 난 게 고급 화장품이라고 해서 북측에 조금 잘 사는 집들의 딸들이 그걸 다 화장품을 사서 썼습니다. 근데 이게 비소가 들어가 있는 중국제 가짜였어요. 그래가지고 얼굴이 다 뻘겋게 막 반점이 생기고 막 했어요. 이 아가씨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집에 가서 막 울고불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울고불고한 아버지들이 유력한 당원이건 당 간부이거나 큰 회사에 도대체 이거 왜 이렇게 됐냐 해가지고 그거 수입한 독자 뭐 처벌되고 막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전통시장의 물품의 어떤 확실히 이게 확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돈 있는 사람들은 이제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새로운 대형마트가 생기니까 대부분 거기를 가게 됩니다. 왜? 중국에서 들어왔지만 다 상표가 붙어 있고 여기는 믿을만하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하고 이게 경쟁하는 시스템. 그러니까 경제적인 어떤 새로운 수단을 도입을 해서 본인들이 비중을 낮추고자 하는 것의 영역을 낮추는 형태. 경제적인 요소를 가지고 다른 경제적인 요소를 바꾸는 그런 형태로 북이 이게 세계적인 추세에 맞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북에 제일 먼저 생긴 게 광복지구 상업 중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왼쪽 사진 위에 상단을 보면 2009년 처음 만들 때 중국에서 투자를 해서 북한이 광복백화점이라고 하는 저 건물을 내주고 중국 기업이 다 리모델링해서 거기 물품 넣고 해서 이거를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10년 운영하고 10년 거치해서 이제 그걸 뭐라도 기부 체납을 한 겁니다. 오른쪽 보시면 왼쪽 사진하고 차이가 있죠. 중국 간판이 떨어졌어요. 그렇죠. 권한이 이제 이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저 안에서 팔리는 물건도 대부분이 이제 중국제에서 북한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북쪽의 경공업 시장이 돌아가는 거예요. 과자, 사탕, 뭐 이게 여기에 안정적으로 납품이 되니까. 밑에 있는 거는 대성백화점 1층에. 그러니까 북한에 새로운 건물을 만들게 되면 대부분 1층에는 이제 슈퍼마켓을 저렇게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하고 거의 시스템이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시스템이 중국에 갔고 중국 시스템이 북에 들어갔기 때문에 거의 뭐 비슷한 형태입니다. 과거에는 물건을 이렇게 눈으로만 보고 저 물건 주세요 하면 계산은 저쪽에 가서 계산을 하고 이제 이거 끊어주면 그걸 갖고 와가지고 이거 물건 주세요 이렇게 갔는데 지금은 그냥 보고 물건 꺼내서 보고 가지고 가서 결제하고 하는 시스템. 이게 북한에서 뭐라고 하냐면
슈퍼마켓식 상품 상점 운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이제 가라는 거죠. 용어는 어렵겠습니다. 인민의 어떤 새로운 기호 양식에 맞게끔 상품을 진열하고 뭐 판매하는 방식을 개발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냥 우리한테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 방향으로 이제 바꾸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그리고 이제 경제특구와 경제개발구를 확대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신유지특구, 나선특구처럼 저기 러시아나 중국에 붙어있는 지역의 그 부분을 살짝 개발하는 거였는데 김정일 씨 2003년도에 13년에 들어와서 기본적으로 각 군, 시에 하나씩의 경제개발구를 둘 수 있다. 그리고 다 법적으로 풀어졌습니다. 왜 지금 폭발적으로 안 늘어나냐? 지금 한 28개인가요? 있는데 교류가 지금 차단돼 있으니까 지금 안 돼 있는 거죠. 아마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우리로 치면 각 구시별로 어떻게 하면 중국 투자를 유치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남쪽하고 뭘 할 건가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거의 기본적인 북한의 생각은 뭐냐면 슈퍼마켓과 시장과의 관계가 비슷합니다. 슈퍼마켓의 운영 주체는 초기에는 중국 자본을 가져와서 만들었지만 기본은 누구 겁니까? 국가 겁니다. 이걸 잘 생각하시죠. 이 슈퍼마켓이라고 하는 이 생산 수단이 우리로 치면 구지자체, 또 시지자체 거라고 하는 거죠. 국가가 통제가 가능하다고. 그리고 그것은 기본적으로 수익이 국가 재정으로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러면 그 슈퍼마켓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보면은 우리하고 똑같네? 자본주의 방식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수익이 들어가는 구조가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경제특구나 경제개발도 북한은 기본적으로 그 구역에서만 자본주의 방식으로 움직이고 그 외의 지역은 중앙계획경제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구나 경제개발고 거기에 들어와서 중국 자본이나 남쪽 자본이나 수익을 내면 그건 다 좋은 얘기다. 다만 시스템 자체는 거기서 얻은 수익 부분들이 중앙계획경제를 움직이고 돌리고 하는데 유익한 쪽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아직까지 북한은 이제 중앙계획을 다 포기하고 전면적으로 그 시장경제를 가겠다라고 하는 건 절대 없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교류를 하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영역은 굉장히 늘어나죠. 왜? 세계적인 글로벌 스탠다드에 북한이 맞춰가고 있거든요. 지금. 또 그렇게 맞춰가는데 가장 핵심이 통계인데 북한이 지금 여러 차례 내부 통계 엉망인 걸 지적하고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유엔에 처음으로 비교적 얼마나 솔직한지 우리 검토를 해야겠지만 자세한 통계 수치를 내놨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겁니다. 북한 입장에서. 왜 어마어마하냐? 과거에 그렇게 허위로 보고했던 이런 부분들에 사람들이 다 책임져야 되는 문제예요. 어떤 군의 창고에 우리 지금 농업 창고, 북한에서 양정 창고입니다. 양정 창고에 옥수수가 10,000톤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통계사치를 항상 있어요. 근데 실제로 가면 없어요. 어려우니까 일단 먹은 겁니다. 그리고 채워 넣어야 되는데 못 채우는 거죠. 그러나 서류상으로는 계속 있는 걸로 나와요. 김정은 씨 들어와가지고 이거를 2번 실사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너무나 통계가 엉망인 거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비밀이라서 안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안 맞아서 못 보여주는 것도 있었거든요. 이것을 지금 최근 몇 년 사이에 많이 개선해서 이제 자기네들이 봤을 때 이거는 현실하고 어느 정도 일치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밖으로 이제 공개를 하는 거죠. 그때 시대는 뭐 지금 어떤 북한의 경제의 변화 환경하고 일정하게 어떻게 식으로 변화하려고 했다라고 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이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아까 평화와 경제로 말씀드렸는데 경제를 가려고 보니까 평화적 환경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투자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2018년도에
전면적인 평화적인 공세로 나오게 되고 그것이 결국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 두 차례 북미 정상회담 이런 거로 이제 되는 거죠. 중국과도 지속적으로 북중 정상회담에서 관계를 하고 북러 정상회담하고 베트남 정상회담. 이러면 내부적으로 경제적으로 지금 시스템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하더라도 이렇게 되면 많은 일정한 지원이나 자본들이 들어오고 그걸 종잣돈으로 해가지고 이 경제개혁을 하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1년여 지난 후에 하노이 회담이 결렬이 되면서 결국 이 방향은 좌절된 거죠. 국회 입장에서. 좌절된 거죠. 이때 사실은 좀 북을 더 끌어당겼으면 굉장히 나왔을 텐데 그렇게 가자고 했던 사람들이 하노이 회담 결렬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쳤습니다. 지금 새로 이제 이런 방향으로 가자라고 주장하기가 그냥 어려운 조건에 있어요. 그게 이제 되면서 2019년대 북이 결국은 새로운 길을 얘기를 하고 정면도 버전 얘기하고 하는 그런 거였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10가지 2019년대 냈던 그 얘기한 키워드가 지금도 올해 8차 당대회에서도 대체로 이러한 기조가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 키워드 10개를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요즘 이제 종전선언 문제가 여러 가지 이슈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있어요. 다자회담. 다자회담 하다는 겁니다. 왜? 정전협정 당사자들이 모여서 다자회담을 물론 당사자가 러시아, 일본을 하니까 러시아, 일본 잘 빠지고 종전선언은 기본적으로 3개국이 남북, 미가 평화협정은 남북, 미 중이 하자라고 하는 이 프로세스를 다자협상을 하자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서 그럼 비핵화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논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렇지만 그래서 올해 1월달에 있었던 8차 당대에서는 대충 이렇게 내부적으로 이거를 제 나름대로 이제 한 문장씩으로 나눠서 말씀드리자면 인민대중 계일 정치라고 하는 것은 지난 20년, 30년 동안 북한이 부정부패가 너무 많이 심했습니다. 또 경제가 어려우니까 당원들이나 군인들이 뭐랄까 특권이라고 할까 우리 요즘 치면 뭐 아빠 찬스 뭐 등등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가 갖고 있는 지위와 이런 걸 이용을 해서 돈 횡령하고 뭐 하고 막 이게 엄청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평양 다닐 때 북쪽 사람들한테 야, 너네 좀 부정부패는 좀 뿌리 뽑아야 된다. 너네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너 그 고압적인 태도를 야 그렇게 해서 안 된다. 네가 그러면서 무슨 인민에 봉사한 당원이라는 얘기를 하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때는 했어요 그렇게. 그러면 걔네들 대답이 뭐였냐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부정부패라는 게 없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눈앞에 돈이 오고 하는 걸 보이는데 이거를 김정일 때 와서 이제 확 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얘기하잖아요. 네? 세도, 관료주의, 부정부패 이거 투쟁해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로 치면 이제 부정부패와의 전쟁, 관료주의 전쟁을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이걸 다 뿌리본다는 건 어렵지만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돼야 그걸 가지고 북한 주민들의 어떤 지지를 받아서 새로운 어떤 이 내세우고 있는 정책들이 힘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두 번째 국방력 강화. 이건 강대강 선대선을 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나 한국이나 중국도 맞아요. 우리 북이 남쪽과 미국만 겨냥한 거 아닙니다. 중국도 사실은 북은 중국을 더 무서워해요. 많은 지원을 받고 하지만 미국은 저 멀리 있어요. 근데 중국 국경을 접하고 있거든. 그러면 이런 속에서 균형을 유지를 하려면 그 속에서 어쨌든 계속 국방력 강화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북쪽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했는데 이번 5개년 계획의 핵심은 앞에 5개년 국가경제개발 계획이 실패했기 때문에 외부적인 여러 요소도 경제 요인도 있지만 내부적으로 계획 자체가 비현실적이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태풍이나 뭐 자연재해에 의해서 애초에 의도하지 않았던 도발 변수, 특히 코로나 이런 예상치 못한 거로 목표에 미달했기 때문에 1, 2년간은 보강, 우리 치면 달성하지 못한 것을 새로 이제 더 기간을 연장해서 그걸 하고, 기본적으로는 미국과의 관계를 보면서 장기적으로 대비를 하겠다. 그래서 최대한 자력갱생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자력갱생으로 견뎌본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또 견딜 수 있는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를 잘 판단해서 그 한계가 오기 전에 대조를 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도 갖고 있는 거예요. 대외적인 메시지는 결국 하는 만큼 하겠다. 남쪽이 정책을 어떻게 하는 거에 맞게끔 당연히 하겠다는 거고, 미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그거에 가장 핵심적인 거로 이제 거론하는 게 한미합동군사에서, 한미합동군사에서 중단해라. 만약에 합동군사에서 하려면 태평양 바다에 가서 해라. 이겁니다. 이거 다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릴 때 다 참고를 하시면 대부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각 책임제나 대학 중재는 지금 20년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왜 안 되느냐? 군하고 당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거기가 갖고 있었던 특권. 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군의 부지를 뭐 시나 국가가 어떤 새로운 어떤 국토 개발을 위해서 그걸 내놔라 하면 국방부가 반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거를 김정은이 이건 단위 특수화, 기관 본위주의다. 이것을 앞으로 당권, 법권, 군권을 동원해서 엄격히 처벌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북의 제일 꼭대기에 올라오면 정강군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원래 공군이 갖고 있었던 대단히 부지거든요. 훈련하고 이런. 그걸 그대로 민수로 돌려가지고 거기가 대단히 온실을 지었어요. 뭐 이런 거죠. 군이 갖고 있었던 군 비행기 훈련장인데 이거를 민간 비행장으로 바꾸는 거죠. 청진공항을 새로 만드는 뭐 이런 거예요. 원산 지금 제2국제공항, 갈마 국제공항 오픈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원래 군 비행장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민수로 돌리고 군은 그 북쪽, 새로 건설해서 그쪽으로 옮겨가고 이런 작업들을 하고, 그러한 작업을 소홀히 했다고, 잘 안 했다고 해가지고 군 1인자를 뭐 하루아침에 해임하고 하는 그런 조치를 지금 계속 하면서, 저도 요즘에는 군 간부가 국방부장, 국회 국방부장이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그러니까 계속 세대 교체하고 함으로써 군이 갖고 있는 어떤 성군 정치 시대의 이 불안했던 권한이나 이런 부분들을 약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고, 그 부분들을 지금 군수 경제를 민수 경제를 올리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 거고, 그거의 명분이 내각이 기본적으로 장악을 해요. 군이라든지 특수기관, 뭐 국가정보원 이런 데에서는 특수 예산이 있는데 최소한 내각이 그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는 파악을 해야 된다. 그게 이제 내각 책임제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김정은 시대의 대체적인 이제 종합적인 걸 정리를 하자면, 이런 얘기를 막 하다 보면 뭐 비교적으로 북한이 중국식 경제 모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질문 중에 하나는 그런 거예요. 중국은 자본주의 사회냐 사회주의 사회냐 라고 하는 걸 한번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명목적으로 북한이 이제 중국이 규정하고 있는 당의 노선이나 헌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사회주의를 지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중국에 가면 어쨌든 눈에 보이는 건 자본주의적인 경제 구조잖아요. 근데 북이 중국식을 모델을 따라간다고 하면 지금의 중국식 그 모델을 그대로 가는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조금 더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하고 이렇게 제가 토론을 해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네들은
중국 공산당 일당 독재 하에서 시장 경제적 요소를 가져와서 개혁 개방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했다. 그런데 중국 공산당 일당 독재가 살아남았다. 우리 여기서 우리라는 건 북한이겠죠. 우리도 저런 부분들은 상당히 고무되어 있다. 저런 부분에서 우리도 개혁 개방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할 때 중국을 봐라. 응? 시장 경제 요소를 저렇게 수하고 자본주의적인 어쨌든 중국 공산당 일당 독재가 무너지지 않지 않느냐. 대개방 문을 열었다고 해서 조선노동당이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논리를 제공해준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중국 모델을 가져올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농업 분야에서는 사실은 북한에서는 베트남식을 많이 연구하는 것 같아요. 뭐 저는 이제 그쪽 전문가는 잘 아니어서 잘 모르겠는데 중국은 기본적으로 협동농 그 임금제 해체하면서 개인 농체제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북은 그렇게 갈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지금 분조 단위를 두 사람까지 낮췄습니다. 두 사람이면 아버지와 아들이잖아요. 사실 가족 영농제까지는 거의 같다고 봐져요. 그런데 개인 영농제 형식으로 가기에는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북한 내부적으로 논의가 많이 필요하고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또 사회복지 분야는 스웨덴 모델을 많이 연구했다고 그래요. 그쪽 사람들 스스로가. 스웨덴에서 어떤 사회복지 모델을 연구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북한은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여러 모델들을 과거의 사회주의 경험을 했던 중국이나 몽골이나 러시아나 이런 것들의 자료를 많이 보면서 그거에 기초해서 자신들의 현실에 맞는 방식을 계속 연구하고 그걸 현장에 시험하는 그런 TF가 항상적으로 지금 현재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해외 나오면 제일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호텔에 딱 들어가자마자 구글 검색해가지고 각종 자료 다운받는 거예요. 남쪽의 주요 기관들 뭐 이런 데 가서 요즘은 우리 그 자료들 굉장히 연구 보고하면 다 연구 보고 다 나와 있잖아요. 그거 뭐 이제 키워드 검색해가지고 다운받아서 가는 게 큰 일 중에 하나인 거죠. 그 사람들은 그러한 권한과 책임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자기네들이 걸러서 그런 부분들을 자료로 만들어서 그 하부 단위에 그런 부분들을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북한 경제관리 개혁 방식 각각에 대해서는 뭐 앞에서 다 말씀드렸지만 저거를 꼭 어디 모델이다라고 그냥 이야기 어렵지만 초기 중국식 모델이다 하는 정도로 이해를 하고 그 이후의 과정은 어떻게 될지는 잘 우리가 장담하기 어렵다. 왜? 중국식 모델을 적극적으로 가자라고 하는 장성택과 장성택을 중심으로 하는 세력이 2013년도에 북한에서 이제 제거되지 않습니까? 2012년도에 장성택이 압록강 두만강에 특구를 쭉 돌아다니면서 12개인가 그 당시 사업을 축포를 터뜨렸는데 그때 제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그 지역을 제가 답사를 간 적이 있습니다. 장성택의 생각은 뭐였냐면 우리 개성공단 같은 경우는 북측 관리위원회, 남측 관리위원회가 있어서 공동으로 형식적으로 공동으로 협의하고 공동으로 관리하는 방식이잖아요. 특구를. 그걸 거의 유사한 형태로 황금평, 나선, 뭐 위화도 이런 데에 경제특구를 설치하고 그것을 조중 공동관리위원회가 협의하고 관리하는 방식으로 하자는 거였습니다. 그 안에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처럼 그런 건물도 만들어서 거기에 중국 관리와 북측 관리가 같이 들어가서 협의를 하고 관리하는 형태로 해서 특구를 공동으로 운영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장성택이 숙청되면서 완전히 폐기됐습니다. 그런 방식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 방식은 북한에 너무나 많은 위험 요소를 준다고 생각하고 압록강이나 두만강에 인접해 있는 부분 기본적으로 북측이 자본을 투자해서 개발을 하고 그 다음선에 일정한 공간들 경제 개발구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것 그건 중국이 자본이 들어오는 걸 허용하겠다 이런 거. 압록강이나 두만강에 열려있는 지금 특구들은 아주 작은 소규모의 임가공 관광 특구예요.
본송 같은 경우에 관광특구에서 지금 가면 정말 보트 몇 개 있습니다. 거기 온 사람들 그거 보트 타면서 그 수익 하라는 거거든요. 아주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아니 큰 규모의 이게 아니라 지금 북한 경제 규모에서 보면 이게 사실은 100만 달러, 200만 달러 정도도 굉장히 큰 규모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규모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북한 경제 축구를 봐야 된다. 그렇다면 북한의 대외개방이라고 하는 것은 확고한 내부 원칙이 있다. 그렇게 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합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가기 위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보수층을 설득해야 하기 때문에 사상통제법이든 뭐 다른 여러 가지 내부의 어떤 그 강화하는 그런 거를 자꾸 얘기를 하고 법도 만들고 하는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한 단계 더 개방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한 단계 더 개혁하기 위한 그런 준비 나름의 준비 단계라고 사실 보입니다. 이게 정확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남북관계를 나가려면 꼭 한미정상회담하고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안보를 더 강화하는 방향 속에서 남북관계 이걸 꼭 같이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 북쪽도 그러한 내부적인 분위기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다만 남북 간의 어떤 경제협력은 앞으로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면 개성공단이 문을 닫으면서 북측 내부에 그런 남쪽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했던 사람들이 많이 다치고 이제는 그런 것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북쪽 내부. 오히려 그거보다는 중국이나 러시아 쪽하고 하는 것이 훨씬 정치 이념적으로 문제도 없고 우리로 치면 뭐 혹시 잘못돼서 국가보안법 위반이 뭐 이런 거 이념적인 문제로 걸릴 위험도 적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왜 자기 선배들이 2007년도에 2008년도 이명박 정부 등장하면서 많이 다치고 2019년도 2월달 하노이 회담 결렬이 되면서 위에 자기 선배들이 많이 다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이 사람들이 지금 소극적이 됐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국제적인 협력에 눈을 뜨면서 과거에는 이런 얘기했어요. 이 사람들이 아니 다른 나라하고 할 바에는 남북 간에 우리 민족끼리 먼저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남쪽이 우리한테 많이 투자를 하고 지원을 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글로벌 스탠드에서 여러 가지 국제적인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중국과의 경제적인 부분을 많이 의존하고 있지만 지난번 당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김정은이 공개적으로 당 대석상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중국의 수입을 줄여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수입 의존도를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는 굳이 그렇게 얘기 안 해도 중국을 의식했다고 하면 굳이 그렇게 얘기 안 해도 되는데 그만큼 그런 부분에 대한 의식을 확보하고 어느 정도 합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북한이 앞으로 대외 개방을 해서 경제 협력을 할 때는 다각화를 할 거다. 남쪽이 한 20% 지분, 중국이 한 30%, 러시아가 한 20%, 또 일본 국교 정상화하면 이러저러 하면 그 부분에 5%, 10% 이런 식으로 어떤 그런 머릿속으로나마 그런 퍼센트를 나누고 이 사업은 중국. 예를 들면 중국의 훈춘에서 청리까지 도로 철도 현대화하고 이 항만 개설하는 거 이거는 기본적으로 중국. 평양에서 원산까지 가는 철도 도로 현대화 이건 기본적으로 일본. 경의선 철도 이거는 평양까지는 남쪽. 평양에서 신주까지는 이건 중국. 내륙 나진에서 평양까지 오는 철도 현대화하고 이건 러시아. 이렇게 사업별로 프로젝트별로 대체로 북은 지금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해 나왔고 경제제재가 완화가 되고 대외적으로 이제 되면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가시화되는 형태로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사실 좀 정신을 좀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북한의 경제협력 새로 계획 세고 이러면 거창한데 제가 보기에는 북은 이미 그들 나름대로의 국토 개발이나 투자 유치 이런 것들 계획을 했는데 그런 부분과 일정한 조화 또 그런 부분을 일정히 파악해서 북이 원하고 있는 지역, 북이 원하는
어떤 업종 이런 형태들을 우리가 제한해 주지 않으면 이제 남북 경제 협력이 옛날처럼 뭐 돈 싸들고 들어가 가지고 뭐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났기 때문에 서로 간의 수익을 서로 윈윈하는 그런 방식으로 간다고 했을 때 우리가 북의 전반적인 경제 기본적인 구도 또 생각, 남북 경협에 대한 생각들을 새로운 각도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때 우리가 이제 북쪽으로 생각할 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북쪽 사람들하고 만나고 이야기하고 할 때는 항상 아까 김일성 종합대학 앞에 있었던 부업반 생각나시죠? 한 문장 뭐였죠?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라. 실리 이 세계적인 추세와 실리 이 두 단어를 반드시 넣어서 북쪽 사람하고 대화를 해야 돼요. 그래야 북쪽 사람들이 이 사람이 우리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공부를 했구나. 지금 우리가 어떤 기조를 가고자 하는 최고위 단위의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추상화된 기본 방향이 뭐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구나. 이런 게 되고 그거에 기초해서 조금이라도 마음을 더 열고 더 깊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원래 1시간 10분 해야 되는데 10분 좀 지났네요. 김정은 시대 북한 읽기라고 해서 조금 두서없이 여러 가지 환경과 모델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제일 마지막 이 종합적인 이해 이 표를 하나 머릿속에 넣으시고 이것을 설명할 수 있다면 지금의 변화하는 북한의 경제들의 기본 틀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대북 경제 제재와 뭐 남북 간의 관계 때문에 안 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북한은 이런 방향으로 앞으로 갈 것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더 폭이 좀 넓게 또 깊게 그렇게 갈 거라 생각하고 그것이 지금 북한의 30대, 40대들의 기본적인 사고다. 그런데 더 적극적으로 못 나오는 이유는 내부적인 이유는 실력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 두렵고 실력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의 윗세대들을 적극적으로 설득을 못하고 있다 하는 그런 요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파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장시간 여러 가지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